안녕하세요. 바른회계법인 2024년 9월 뉴스레터입니다. 자, 바로 둘러보실까요? 호주 세법상 배우자는 누구이며 왜 중요할까요? 호주에서는 결혼한 부부를 위한 공동세금 신고 옵션은 없지만 개인 세금 평가의 일부 항목은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건강보험 환급 자격과 메디케어 레비 서차지, 메디케어 부과금은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에 영향을 받는 다른 세금 항목으로는 고령자 및 연금수급자 세액 공제, 가족을 위한 메디케어 레비 감면, 지역 및 해외 군인 세액 공제,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 돌보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호주 세법상 배우자란 호주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결혼했거나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동거하며 진정한 생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했거나 동일한 집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동거 요건이 있으며 이는 그 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해외 결혼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호주 거주자는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법, Marriages Act, 은 상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외 결혼은 호주에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외국 거주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때로는 비자 요구 사항으로 인해 부부가 동시에 호주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사람이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은 호주 거주 배우자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이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요?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의 연장 신청을 통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 과정에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재정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행동했다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처벌받지 않으며 세무청이 나중에 신고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1년 미만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7월 1일에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서에는 소득 연도 중간에 배우자 관계가 시작되거나 끝났음을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세무청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세액 공제나 추가 금액을 비례 계산할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별거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별거한 부부는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였으나 별거한 경우 동거가 끝난 시점부터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동거가 전일제여야 하나요? 일부 부부는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선호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집에서 여러 밤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부부가 대부분의 밤을 한 곳에서 함께 보내며 부부로서의 생활을 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결혼한 경우 얼마나 떨어져 지내는지에 관계없이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비록 낭만적인 이유는 아닐지라도 결혼은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극복하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시장 변동성,
시장이 하락하면 누구나 불안해질 수 있지만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이 하락한 후 투자를 현금이나 더 보수적인 옵션으로 전환하면 손실을 고정시키는 셈이 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은 거의 옳지 않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정확하게 타이밍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이 회복되기 전에 다시 성장 자산으로 전환하려 한다면 반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퇴직연금의 정기적인 기여금이 더 낮은 가격에 자산을 구매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결국 회복되면 하락기에 구매한 자산의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패닉하지 말고 길을 유지하세요. 금융시장의 등락을 견디는 것은 투자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시장 변동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투자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혜택이 균형 잡힌 옵션이나 성장 옵션에 투자된 경우 분산 투자는 극단적인 시장 변동으로부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PRA 규제 대형 펀드에서는 분산된 옵션을 미리 혼합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자체 SMSF를 가지고 있는 경우 투자 전략에서 분산 투자, 위험 및 수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SMSF의 이사나 신탁인으로서 스스로 이를 관리하거나 적절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를 떠난 후 집을 팔 때 주의하세요. 호주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집을 구입한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면 호주를 떠나기 전에 집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를 떠난 후 집을 판매하게 되면, 즉 세금 목적으로 외국 거주자가 된 후 집을 판매하게 되면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게다가 거주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며 외국 거주자로서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계약서를 호주에 있는 동안 작성하고 거래 완료가 호주를 떠난 후 이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CGT 목적으로 집을 판 시점은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여전히 호주 거주자로 남아있다면 집 판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를 떠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호주에 다시 돌아와 세금 목적으로 호주 거주자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를 떠날 계획이 있고 집을 팔고자 한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과 자산 분할. 호주에서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은 매우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자산 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즉 CGT 롤오버 규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혼 또는 관계 파탄 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즉각적인 양도소득세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자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요 조건, 자산 이전 방법.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산의 이전이 규정된 특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관련 법원의 명령에 따르거나 특정한 재정 또는 유지 보수 계약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주요 계획 기회는 자산을 이전하려는 당사자가 자산에 대한 자본 손실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CGT 롤오버 규정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지 말고 당사자 간의 사적인 합의에 따라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산 이전 대상. 두 번째 중요한 규칙은
자산이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될 때만 롤오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산은 배우자의 재량 신탁 또는 개인 회사로 이전될 수 없으며 심지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배우자의 유산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자산이 자녀 양육 신탁으로 이전되는 경우이며 이때도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자산이 이 규정에 따라 롤오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래 재고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비즈니스의 통상적인 범위 외에서 거래 재고가 처분되는 경우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CGT 롤오버의 의미. CGT 롤오버가 적용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해당 자산을 판매하거나 다른 CGT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연기되는 것뿐입니다. 이 경우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는 자산의 원래 취득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자산을 보유한 기간이 충족될 경우 50% CGT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규칙, 주택의 경우 양도된 자산이 주택이고 그 자산이 다른 배우자의 소유가 된 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복잡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는 해당 자산이 임대 부동산으로 사용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CGT 부채를 지게 됩니다. 즉, 양도받은 시점 이후 해당 자산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했더라도 이전의 임대 부동산으로 사용된 기간 동안의 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자산 이전을 수행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중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특수규칙, 가족회사 또는 신탁 자산 이전. 가족회사 또는 신탁에서 자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잡한 규정이 따르며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시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CGT 롤오버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이 발생했을 때 세금 문제를 잘 계획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때때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세금 계획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SMSF 설정 시 고려사항. 누가 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거의 누구나 함께 자가관리형 연금, 즉 SMSF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MSF에는 최대 6명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주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부부가 함께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며 독신자라면 혼자서 SMSF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함께 SMSF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때로 자녀도 부모의 SMSF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성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함께 SMSF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SMSF 회원 간에는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명의 파트너가 동일한 회사에 이사할 경우 SMSF를 함께 설정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용주라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2사람이 가족 관계일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연령에 상관없이 자녀도 SMSF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그 자녀는 SMSF의 신탁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모가 대신하여 신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넘으면 자녀는 신탁인 역할을 직접 맡아야 하며 신탁인 역할을 타인에게 맡기고 싶다면 지속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 예를 들어 지속적인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SF 운영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공유된 책임. SMSF 회원들은 대부분 신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SMSF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SMSF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회원들이 협력해야 하며 단독으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MSF 운영 시 각 회원이 동의한 결정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변심과 탈퇴 계획. 나중에 서로 다른 펀드를 운영하고 싶어지면 누군가는 펀드를 탈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펀드로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자본이득세나 인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MSF를 설정할 때 탈퇴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자산은 특정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면 펀드에서 인출되어야 할 때가 올 것이므로 이를 미리 계획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채 재활용. 최근 금융 상담사들 사이에서 부채 재활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채 재활용은 주택담보대출의 비공제 가능 이자를 공제 가능한 투자대출 이자로 전환하여 주택대출을 더 빨리 상환하면서 동시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비과세 투자 이자를 활용해 대출 상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투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게만 들리지만 실제로는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매우 높고 많은 새로운 주택 소유주와 기존 주택 소유주가 큰 규모의 담보대출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재활용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채 재활용의 기본 원리는 비과세 주택 대출을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하고 그 주택의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 자산, 예를 들어 임대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투자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며 이때 투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공제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세액 공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투자 방식의 혜택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른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 재활용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기존 상환 계좌를 투자 소득 계좌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부채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비공제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 가능한 투자대출 이자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를 통해 추가로 투자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재활용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투자 시장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대출 기관이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으며 더 큰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9월입니다. 여름이 오기 전 한 번이라도 더 봄 내음 맡아보시면서 풍성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른회계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